그런 아까 총장님 특강 하려다 말았는데 사실 총장님은 TV 사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예능국장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2011년도 7월 달에 뮤직뱅크 월드 투어를 첫 공연을 일본 도쿄에 있는 도쿄돔에서 했습니다. 그때 처음 총장님이 참석하셔서 상당히 많은 인상을 받으셨고 그 이후에 관심을 가지셔서 2012년도에 프랑스 파리 공연, 2월달에 6월에 홍콩 공연, 11월에 칠레 비냐델마르에서 했던 공연 4개의 공연을 직접 현장에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K-팝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신 그런 체험을 포함해서 생생한 한류에 대한 경험들을 얘기해 주실 겁니다. 자, 총장님 특강을 위해서 다시 한번 환영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뭐든지 강의는 재미나게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동영상을 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전진국 교수가 설명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갑자기 한류 전도사 같이 결정드린 이유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2011년 7월 달에 일본 도쿄돔에서 이 뮤직뱅크인 도쿄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뮤직뱅크라고 해가지고 K-팝의 등용문이에요. 매주 등용이 되는 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등용문인데 K-팝 원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무대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워낙 세계 각국에서 관심이 많으니까 한번 해외 공연해보자 라고 우리 전주국 당시 예능국장의 아이디어가 있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도쿄돔을 갔는데 일본 도쿄돔이라는 실내 야구장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데 좌석이 45,000명이 되는 좌석입니다. 45,000명 좌석인데 여기에 인터넷으로 이거 신청을 했더니 8만 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제비뽑기에서 나왔는데 그 입장료 티켓이 15만 원이에요. 그 당시에. 이게 굉장히 비싼 티켓인데 이게 다 팔렸는데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깜짝 놀랄 거는 저 뒤에 저기도 15만 원이고 요 앞에도 15만 원이니까 뭐 일찍 들어와가지고 3시간 동안 전 일본 분들인데 일본 분들이 와서 3시간 동안 앉지도 않고 서서 막 그냥 외치는데 정말 꼭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때 NHK 방송 담당 회장, 그다음에 TBS 사장, 그다음에 우리 당시에 주일 대사를 같이 보는데 다 똑같이 이건 꼭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느꼈는데 저는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진짜 그래서 그때 한번 그 감동적인 장면을 제가 직접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공항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열대 방송이 있었고 그때는 소녀시대 가다가 같은 게 왔는데 자 여기서 좀 보시면 여기 보세요. 그러면 10점 만점 10점을 다 따라보더라고요. 10점 만점 10점. 그러면 이제 아니도 출대입니다. 출대고 파리도 이 유럽에 있는 젊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때 유럽의 젊은 학생들 중에서 이걸 보다가 기절한 학생이 꽤 많았어요. 실내 나갔다가 들어오고.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끊겠습니다. 끊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건 뭐 장난이 아닌데 한번 이걸 체계적으로 좀 보자서 한류라는 게 도대체 언제 시작됐나라는 걸 보니까 정확한 거는 제가 KBS 생각했습니다만 MBC 사랑의 목일래가 1991년부터 92년까지 방송에 나갔는데 이게 이제 중국도 80년대는 텔레비를 별로 많이 보다 90년대 되면서 이제 텔레비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뭘 봤냐면 일본의 오싱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 일본 드라마를 보다가 일본이 차가 값이 올리니까 비싸서 이러는데 마침 한 게 재미난 이게 이제 뭐 이순재 씨가 개발의 아빠를 하고 뭐 이런 거니까 약간 중국 문화가 맞으니까 이걸 틀었는데 97년이니까 방송 나가지 5년 뒤에 틀은 거죠. CCTV에서 방송했는데 워낙 보기 보니까 재방 3방을 해서 약 15명이 봤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사랑의 무길래가 우리나라 방송 사상 드라마 시청률 2위입니다. 2위예요. 왜 2위냐? 이건 제가 보이지 않는 거고 그 당시에 시청률이 64.9, 65%고 1위는 바로 KBS의 드라마 첫사랑입니다. 이게 61% 높은 기록을 지금은 뭐 이런 시청률이 있을 수 없는데 그 당시는 이랬죠.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뭐 첫사랑, 뭐 가을동화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한국 드라마가 신풍경이 이길 거니까 중국 언론에서 이걸 아는 중국인들이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 한류라는 말을 99년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년이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때마침 한국 가요가 H.O.T라는 그룹이 뭐 여러분 아실 거예요. H.O.T가 중국에서 베이징 공연에 성공을 하고 SES가 도쿄 공연에 성공을 하고 클럽이 대만에서 큰 선풍을 들여서 한국 가요가 또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에다가 한국 가요가 막 확산되니까 갑자기 동남아시아를 조금 달았는데 이런데도 유독 전혀 반응을 안 보이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일본을 감동시키는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이 겨울연가라는 드라마입니다. 겨울연가 여러분 뭐 겨울연가 되게 보셨을 거예요. 한번 보셨는데 겨울연가가 이제 2002년에 KBS 월드컵 때 나갔어요 이게. 근데 이때 NHK 회장이 올 때 그때 NHK에 드라마 PD가 같이 여성 PD가 따라왔다가 이 드라마를 왜 본 겁니다. 보고 하도 제가 감명을 받으니까 돌아가서 NHK에서 이걸 틀자. NHK에서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한국 드라마를 틀냐 안 된다. 그러니까 한참 논청을 보다가 2003년에 NHK BS라는 위성방송입니다. 위성방송 2에서 한번 반응을 보냈는데 워낙 반응이 좋으니까 재방을 해요. 재방을 했는데 그래도 더 뜨겁게 반응을 보니까 2004년에 NHK가 지상파 방송, KBS를 말하면 1위죠. 1위 방송을 했는데 이게 NHK에서 한국 드라마를 방송한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갔는데 왜 이렇게 첫방, 재방, 본방까지 나게 됐냐? 일본 이제 특히 여성들이 이걸 보면서 막 반응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 가지 장면 중에서 나중에 일본 여성들이 가장 감명 깊었던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뽀뽀하네. 넌 좋겠다. 이젠 안 부럽지? 유진아. 네, 이 장면이 일본 여성들한테 가장 감동을 느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뽀뽀 한번 하는 건데 이걸 내가 그렇게 아주 감동을 느끼는 거죠. 이게 이제 남이선의 이런 film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지적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것 때문에 이제 배우준 씨가 갑자기 연사마로 등장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지 나중에 좀 뒤에서 설명했으면 어떻게 됐는데 이게 이제 방송이 되니까 재미난 게 2004년 NHK 본방송 나자마자 즉각 NHK 방송문화연구소라고 해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연구소인데
어떻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었냐? 4분의 1 이상이 바뀌었다. 드라마 한 편을 보고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항상 내려다보는 거죠. 속국으로 보는 거죠. 옛날에 집에서. 그런데 이걸 보고 한국 사람들과 4분의 1 이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이때 배용준의 경제 효과가 4조 원일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겨울 연가 때문에 KBS는 돈 얼마나 벌었냐? KBS는 요거밖에 못 벌고 일본 NHK가 2천억 원 이상을 벌었어요. 이게 일본은 1조 이상을 벌고 우리는 이렇게 됐어요. 이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났냐? 그래서 제가 이때 요거 나갈 때 제가 뉴미디어 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이제 두고두고 이제 KBS 사례를 드는데 이게 이제 가을 동화를 만든 PD가 윤석호 PD라고 가을 동화를 만드는 PD가 가을 동화 뜨니까 이 친구가 밖에 나가서 이제 드라마 제작사를 만들었어요. 펜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었는데 이제 핵심 아주 역심을 들어서 겨울 연가를 만들었는데 우리한테 그 당시에 저도 임원회에 항상 들어갔는데 1억 5천만 원을 달랐는데 그 당시에는 KBS가 드라마를 1억 이상을 편당 제작비를 1억 이상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고를 해가지고 9천만 원으로 깎고 편당 6천만 원 깎는 대신에 동남아시아 판권을 이 펜 엔터테인먼트가 달래는 거예요. 그때는 KBS도 뭐 판권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거꾸로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반대를 했어요. 틀림없이 이 판권이 중요한 가치를 한다는데 임원회에서 이제 원탁회의라는데 거기서 혼자서만 반대라고 다른 사람들 뭐 주면 되지 뭐 좋은데 이걸 이제 일본에서 NHK가 반응이 좋으니까 이 펜엔터테인먼트를 샀어요. 218억 원에 사들였어요. 제작사는 갑자기 218억 버는 거죠. 팔아가지고. 근데 NHK가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네 다 내고 여기저기에다가 콘텐츠 팔면서 2천억 이상을 벌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세상 때 NHK에서 만나면 겨울연가 같은 드라마 하나만 더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자기네 집 이제 형편이 좀 어려운데 돈 좀 벌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KBS가 34년을 이제 했는데 그 이후에 부가 사업권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KBS가 이 겨울연가로 돈이 들어온다. 들어오는 사례는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겨울연가뿐만 아니고 이제 KBS에서 대표적인 2004년에 똑같은 해 이제 풀하우스, MBC는 대장금 이런 것이 방송이 되면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프로에서 대기 시청률이 50% 넘어가면서 뭐 송혜교나 비나 뭐 우리 이런 양반들이 이제 세계 동남아시아 톱스타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만나면 이제 NHK나 이제 BBC, TV 아사히나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한국 드라마 잘 만드는 비결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뭐해서 뭐 하는 만들어보자 해서 이건 제가 나름대로 만든 겁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를 바로 이제 한류 문화대학원에서 연구해줘야 돼요. 학술적으로 연구해줘요. 제가 이때 보니까 미국의 드라마로 시친 것들이 뭐 24, CSI, 로스트 이런 건데 이건 도시 중산층 젊은 남성을 타깃으로 하고 의학, 수사, 사이언스, 공상과학 이런 것들을 마치는 거고 그 당시 일본에서는 아주 떴던 드라마가 춤추는 대수학선 하얀 것들인데 대개 전문 직업인들의 세밀한 묘사를 하는 드라마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겨울연가, 뭐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 같이 아시아적 감성이 반영되면서 헐리우드 포메이션, 헐리우드 포메이션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재미도 있고 뭐 판타지도 집어넣고 뭐 액션도 있고 그런 거죠. 여기다 멜로드라마의 강점을 가진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 드라마의 가장 큰 매력은 감정의 강렬한 표현이다. 아까 겨울연가에서 이제 뭐 윤사마로 이렇게 키스씬 같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강점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 감정인데 이런 거를 학술적으로 한번 보고 실질적으로 검증을 해서 되면 상당히 저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한류라는 게 1997년, 그러니까 99년부터 썼지만 97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고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확산되다가 일본이 넘어지면서 일본까지 넘어지면 아시아 전체를 보지 이게 2세대라고 볼 수 있고 여기다가 이제
K-팝이 얹어지면서 세계로 확장되는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가서 지금 3세대의 후반기다. 앞으로 4세대가 올 것이어서 4세대가 온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드라마에서 K-팝을 확대되고 있고 콘텐츠 유통이나 소비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이제는 다 실시간이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 이게 옛날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변화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한류가 성공하는 이유를 저는 저희가 경험으로 5가지 보는데, 하나는 방송사의 콘텐츠 제작률, 이건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의 경우는 이 방송 3사가 드라마 제작을 놓고 죽기 살기 쉬운 대비해서 싸움을 벌여요.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여기다가 TVN하고 종편 4개가 붙었으니까 5개가 8개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지상파 3사가 어떤 식으로 싸우냐면 지구상에서 유일한 경우입니다. 이게 뭐냐면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일일 드라마, 주말 드라마가 똑같은 시간대에 붙는 거예요. 너 죽느냐 내가 죽느냐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라도 1등을 못하면 그 회사는 굉장히 데미지가 큽니다. 예를 들자면 KBS가 가장 강력한 드라마가 주말 드라마입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드라마. 요새도 마찬가지죠. 하나뿐인 4편이 40%를 넘어섰습니다. 시청률. 워낙 시간대가 좋고 그래서 했는데, 저는 그때 생각할 때 드라마가 주말 드라마가 진짜 고마운 거는 넝풀당이라고 해서 넝풀째 불러온 당시 넝풀당이 드라마 떴는데, 그 드라마 한 편이 1년에 광고 수익을 얼마를 주냐면 600억을 줍니다. 한 드라마 한 편이. 왜냐면 토요일에 일요일에 나가는데 광고가 5억씩이 붙어요. 5억. 한 주말에 10억이 광고가 붙는데 50주니까 500억에다가 개방 광고가 또 100억 붙어요. 600억이니까 거기서 만약 그 드라마가 흔들리면은 한 2, 300억 나가면 쉽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KBS 사장을 하면서 보도 쪽인데 기자 출신인데 드라마에 신경 안 쓰더라고요. 이거 하나 흔들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여다봤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는 어떻게 지상파끼리 이렇게 치열하게 분야하는데, 이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웬만한 드라마는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이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죠, 역설적으로. 근데 지금 여기다가 TVN 드라마가 세졌지, 뭐 종편까지 붙어가지고 지금은 더 치열해서 요새는 지상파에서 시청률 20%만 들어간다면 굉장히 높은 건데, 근데 요새 하나뿐인 4편 드라마가 최수용 씨 나오는 드라마가 지금 지난 주말에 45%가 된 것 같은데, 전 유심히 계속 들여다봅니다. 팔로우를 하는데. 그랬다. 이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별에서 온 그대, 별그대 뭐 여러분 아셨을 거예요. 이거 그냥 판타지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올라가서 무슨 조선시대에 무슨 뭐 연료가 냈고 이런 걸 갖다 현대적으로 엮었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중국에서 히트를 쳐가지고 뭐 여기 여러 말씀 김수현이가 전주현이가 떴는데 SBS에서 2013년에 나갔죠. 이렇게 나갔는데 이것 때문에 중국의 립스틱이 빨간색 립스틱 못 팔릴 정도죠. 하도 뭐 다 팔리고 또 치맥 여기서 이제 뭐 전주현 씨가 했을 때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 이렇게 치맥을 먹는 게 좋겠다 한마디 하는 바람에 치맥이 돼가지고 이제 이때 중국이 AI 그 조류 독감 때문에 그냥 양계 농장이 다 망하게 가는데 이거 한마디 때문에 뻘떡 일었었거든요. 다 털려가지고. 그러니까 남의 나라 산업을 갖다 좌지우지하는 결과를 있었다. 그래서 뭐 됐고, 그 다음에 KBS가 이제 그 후에 2016년 3년 뒤쯤 됐죠. 한 2년 반 태양의 후예인데 이게 이제 떠가지고 이제 뭐 여러 번 알지만 송중기하고 송혜가 다시 송송 캠프를 돼가지고 뭐 엄청난. 근데 이제 이때 재미난 거는 중국은 어떤 식이냐면 절대 방송 드라마를 그냥 못 내요. 못 내고 단지 검열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 거 돌려주시면 앞에 이거를 SBS가 이제 방송에 나가고 난 다음에 1시간 뒤에 인터넷 방송을 틀었습니다. 방송에 인터넷을 틀었는데 이게 히트를 치니까 이때는 KBS는 아예 전작을 만들었어요. 미리 다 만들어가지고 법률을 다 받아가지고 동시에 우리나라가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뭐 여기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는 몇 가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K-팝의 경우는
사실 지상파가 이렇게 뭐 뮤직뱅크 같은 여러 있지만 실질적인 거는 이 기획사의 콘텐츠 제작 능력입니다. 방송사가 아니고 기획사인데 거기에 대표적인 이제 SM 이수만 씨, SM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박진영이 JYP, 그다음에 양현석이 YG 뭐 이런 친구들인데 이게 이제 이수만 씨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저도 뭐 한 몇 번 좀 봤는데 이때 벌써 2000년 전에 30억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30억을 들여서 인물을 키우겠다. 그래가지고 2년여 동안 이제 이 보아를 키운 겁니다. 그래서 뭐 영어도 시키고 일본도 시키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보아를 키워가지고 글로벌 스타로 등장을 시켜서 실제로 2000년에 데뷔해서 뭐 나름대로 뭐 세계적인 스타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진영이가 비를 키우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쭉 가면서 뭐 나중에 이제 강남스타일도 사이드 나오고 BTS 나오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이런 걸 했느냐? 이 사람들이 글로벌 스타 발굴 육성 시스템으로는 하여튼 오디션을 철저하게 오디션을 내가지고 뽑히면 혹독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이걸 놓고 이제 유럽 사람들은 처음에 비판적으로 봤어요. 너무 비인간적이라는데 트레이닝 시키고 국내 데뷔해서 성공을 하면 해외에 진출시키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에다가 또 멤버들을 글로벌 한국 사람들만 아니라 다국적 멤버들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프로듀싱도 글로벌 스텝을 자꾸 안보를 느끼고 글로벌 마케팅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K-팝 스타들은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그 다음에 영어도 불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외모도 잘 나고 그러니까 K-팝 스타들을 볼 때 제가 그때 프랑스 많이 갔을 때 프랑스의 그 음악 정에 이런 말을 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저렇게 빠른 템포의 춤을 추면서 노래까지 하느냐. 그러니까 저런 빠른 템포로 춤과 노래를 같이 한다는 게 하나만 하기 힘든데 그걸 같이 하느냐. 경이롭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우습게 보다가 점점 이게 확산이 되는데 하여튼 그 대표적인 제가 그때는 대표적인 게 이제 슈퍼주니어였는데 한 10명 정도가 나왔었는데 슈퍼주니어가 보통 여러분 아실 때는 생략하고 슈퍼주니어 같은 경우는 타이완에서 K-팝 차트 110주니까 한 2년 넘게 일을 했고 그 다음에 2011년, 12년, 14년에 일본 도쿄돔에서 이틀 동안에 단독 콘서트로 관객을 11만 명씩이나 모았고 또 재미난 거는 이게 태국 교과서입니다. 고등학교 교과서 3학년에 이 슈퍼주니어가 소개가 될 정도로 우상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 뭐 안 했습니다만 브라질에는 짝퉁 슈퍼주니어가 있는데 짝퉁 슈퍼주니어의 또 팬클럽이 한 15만 명이 있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시는 거고 여성들은 뭐 여러 팀이 있는데 2017년에 재미난 걸 했어요. 빌보드가 60년간 지난 60년간 사랑받은 걸그룹 중에서 위대한 역대 걸그룹 100명을 선정했는데 여기에 소녀시대 아이가라 보이하고 21위 원더걸스의 노바디 그때 뭐 노바디 한참 유행했죠. 노바디 40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모두 K-팝이 5팀이나 지난 60년 동안에 훌륭한 걸그룹으로 나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강남스타일 싸이가 나오는데 제가 2012년 7월 15일에 강남스타일 발표했는데 제가 그때 사실 싸이가 친한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내가 콘서트를 많이 가봤는데 이게 이제 동일무역이라고 할아버지가 내 친구 아버지가 아주 큰 기억을 하시는데 손자인데 근데 유튜브가 조회수가 1691가 이뤄졌습니다. 그때 유튜브가 이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유튜브가 엄청 늘어나죠. 그 다음에 많지 않은데 유튜브 조회수가 33억을 돌파했는데 나중에 이게 무슨 숫자라는 의미가 엄청나게 일을 저질렀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미국 빌보드의 싱글 차트죠. 싱글 차트에 7주 여기서 1위를 못하고 2위를 했는데 지금 방통선단은 여기에 빌보드 앨범에서도 막 1등을 한다네. 또 엄청난 더 기록을 깨고 있는데 하여튼 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엄청난 걸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드라마나 K-팝 같은 콘텐츠를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봤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제 파이프라인인데 드라마 같은 경우는 사실 큰 역할을 하는 게 KBS 월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KBS 월드는 지금은 보실 수 있지만 과거에는 KBS 월드를 우리나라에서 못 봤어요. 해외에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제가 뉴미디어 공부학교를 만들었는데 이게 2003년에 개국이 됐고 KBS 1, 2텔레비에다가 자체 프로그램을 뽑고 24시간 하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유료입니다. 유료 가구 수가 117개국에 6,460만이니까 곱하기 4 정도 하면은 한 2억 한 6천만 명이 보는 겁니다. 근데 이 현역을 보면 드라마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예능 프로, 그다음에 뉴스 다큐멘터리 이렇게 편성이 되겠는데 이게 처음에는 2005년만 해도 유료 가입자 수가 451만 가구였는데 2017년에는 무려 6,460만 가구, 그러니까 14배나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여기 지도를 보면 위성이 하나, 처음에 하나로 했다가 하나, 둘, 셋, 네 개로 늘어나는데 이제 공관장 회의에서 대사들이 오면은 제가 한일 특강을 하면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 중에 가장 요구사항이 우리 대사관에도 아프리카에 이거 좀 보게 해달라. 이게 제일 큰 민원이에요. 이거 해주고 안 해주고 엄청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좀 이게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러면 양쪽으로만 팽창되느냐 질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일본에서 이저 제이닷컴, 주피터닷컴이라는데 이게 케이블계는 제일 큰 강력한 케이블입니다. 여기에 저녁에 골든타임에 여기는 뭐 스포츠, 뭐 만화, 영화 다 있는 채널인데 이 중에서 골든타임 시청률이 KBS 월드가 1위입니다. 그 엄청난 지금 아무리 일본 애들이 지금 뭐 혐한 시위해도 이런 유료 채널에서는 이걸 제일 많이 보는 거예요. 보여주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스타하우스인데 183개 채널 14위, 그다음에 뭐 타이랜드, 트루비전 35위,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아스트로 36위, 필리핀 뭐 스카이페이블 37위. 이렇게 동남아시아에서 이 KBS 월드를 많이 보는데 이거 보는 이유는 한국 드라마 때문에 많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KBS 월드에서 특히 이제 제가 여기 뮤직뱅크에 애정을 느끼는 거는 제가 이제 뭐 아시아 태평양 방송연맹 회장으로 제가 한 2년을 했는데 아시아 태평양의 이제 방송사들 다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감히 이런 말 합니다. 지구상에서 정규 프로그램이라는 건 일주일에 매번 나가는 프로그램. 정규 프로그램으로서 세계인들이 가장 동시에 많이 보는 프로그램 1번이 뮤직뱅크다. 이 얘기라면 다들 인정을 해요. 왜냐면 뮤직뱅크를 처음에는 제가 2005년부터 처음에 녹화 방송을 했어요. 각 나라마다 보기 이렇게. 그러다가 제가 사장이 되면서 야, 그냥 틀자.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 5시인가 해서 틀어주는데 어느 나라는 새벽 1시고 어떤 나라는 뭐 반주만 있는데 젊은이들이 그냥 찾아서 보는 거예요. 한 단계 없이. 그래서 지금 117개국에서 약 2억 6천만 명이 국내가 주로 젊은이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게 나가는 금요일 날쯤 되면 KBS에 이렇게 막 일본 여성들 동남아시아 분들이 무조건 와요. 표도 없이 와가지고 입가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럼 입장을 시켜주는데 여기 이제 재미난 얘기 하나 공개해드리면 이번에 이제 하노이 회담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베트남의 하노이에 구경 방송이 있어요. VTV라고 VTV 그 사장이 젊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거 이제 몇 번 많이 만나는데 저는 저 정말 지금 VTV 사장인데 집에 가서 VTV 자기 뉴스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와이프는 드라마 보겠다고 자기 딸은 그 뮤직뱅크 보겠다고 매번 그래가지고 자기 방송은 뉴스 못 볼 정도라고. 그냥 요즘하고 텔레비를 하나씩 더 사줘라. 그 다음에 만났던 텔레비를 사줬대요. 자기 와이프하고 딸용으로. 그 정도로 이렇게 파급 효과가 높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드라마가 KBS 월드를 통해 생산됐다면 K-팝은 그거보다는 이 소위 말해서 뉴미디어입니다. 그러니까 SNS죠. 그다음 뭐 페이스북, 무슨 뭐 트위터, 유튜브, 특히 요새 유튜브가 제일 강력한 매체가 돼가지고 이 유튜브가 지금 하루에 이용자가 약 15명 정도 되는데 2012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죠. 적었는데 그 당시에 2012년 때 유튜브에 K-팝 조회수가 40여 번 나오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걸 투애니원에 내일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거 보신 분? 여기 젊으신 분들 다 보신 거 아니에요? 두 분밖에 없어요? 세 분. 근데 이제 이때 외국에 들어가면 어린애들이 막 내가 제일 잘 나가면 외국애들이 막 그래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중얼중얼 될 정도로 많이 파고리 했는데 이게 2011년에 6월달에 발매가 되는데 이틀 만에 조회수 170만 건. 지금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상당합니다. 그다음에 2014년에 총 누적 1억 넘었다는 큰 수가 됐는데 발표 한 달 만에 독일 온라인 차트 2위고 8월 14일 빌보드 앨범 차트 4위가 되었는데 이 동영상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걸 한번 내가 여러분께 같이 못 보신 분이 많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좀 나이 드신 분은 이해가 안 가는 이런 건데 이게 선포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얼핏 제가 재미난 스토리를 하는데 2012년 봄에 여수 엑스포가 열렸어요. 그 대통령이 개막식에 이제 가고 저도 피를 사자고 갔는데 첫 번째 그 축하 공연에 1번이 바로 이제 사회자가 투애니원에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선언했어요. 영어도 통일하니까 외국 사람들은 그냥 VIP로 와 박수 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더라고. 나는 이제 이거 좀 안다고 박수부터 치네 이거 저는 이렇게 했는데 내 옆에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이제 앉았는데 나보고 저게 뭡니까? 아니 노래 저는 원래 선생님 그때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단 말이야. 이게 세계 각 사람들은 또 VIP로 온 사람들까지는 다 알고 있는 걸 우리나라 사람들 몰라가지고 다들 그냥 대통령이가 다들 무슨 소리인지 물어보시니 말이야 이게 되겠냐. 그래서 이제 그때 이걸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하자 그래서 강의를 더 심하게 좀 하고 다녔어요. 더 심하게. 하여튼 그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것만 된 게 아니고 여기 알지만 피아니스트 백군이라든가 뭐 조수미 소프라노, 강수진, 슈튜드가라든지 발레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유럽에서 중요한 오페라나 무슨 뭐 무용단 같은 데 가면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유럽 사람들이라는 저기 예술에 관한해서는 미국 우습게 보는다는데도 한국의 사람들이 뭐 예술적 기질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게 깔려 있어 있는 게 큰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유럽 진출하는 데는. 근데 이제 여기다가 또 재미난 게 이제 뭐 여러분 아시죠? 조성진이가 지난번에 쇼팽 피아노 콩쿠르 우승을 했잖아요. 이건 이제 이쪽은 이완 씨죠. 이완 씨가 미술 작가인데 이완 씨의 그 자기 그림 하나가 여기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게 뭐 여러분 와인 좋아하시는 분도 알지만 샤또 무똥 라칠들은 매년 사진을 하나씩을 붙이는데 뭐 피카소도 있더라고. 굉장히 이게 들어가는 게 영광인데 대한민국 사람 작품들과 처음인데. 그래서 2013년 무똥 라칠 저도 하나 샀어요. 이 이완이가 들어갔다고 비싼 값은 100만 원 이상 줬었는데 근데 이거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대단한 프라이드입니다. 세계적인 와인에 한국 사람의 그림이 들어갔다는 거.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한류 확산에 큰 도움이 됐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한류 확산되면 우리나라한테 뭐가 도움이 되느냐? 실생에 얘기 들어가 보면 이게 한국무역협회에서 2011년에 여론조사 해봤어요. 한류를 접한 이후에 한국 상품을 산 적이 있냐? 그랬더니 재미난 여론조사가 한류를 접한 이후에 한국 상품을 샀다. 4분의 3. 그러니까 한류를 접한 다음에 드라마가 됐건 뭐 K-팝이 됐건 접한 다음에 꼭 한국 상품을 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열리는 신성장 능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런 실제 조사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한류가 드라마에서 K-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음식, 패션, 게임 다양하게 지금 제3의 한류 확산 중인데 여기에 보면 막걸리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도 KBS에 지금도 돈이 들어올 겁니다. 이게. 왜냐면 여기에 보면 이게 겨울 연가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일본에서 그 뒤에 연락이 왔어요. 막걸리를 겨울 연가를 붙여서 팔려는데 지금
KBS는 얼마씩을 한 명에 얼마씩 돈을 내겠다. 생각을 했더니 그 겨울연가 상표 붙이는 바람에 다 팔려가지고 2만 명이 가는 팔았어요. 이게 계속 팔 때마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라면은 뭐 지금 엄청나게 팔리죠. 중국 뭐 곳곳에서. 그다음에 패션도 있고, 그다음에 게임도 있고 이렇게 이제 쭉 한류가 다양하게. 전 그래서 한류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드라마는 드라마 하나 끝이 아니고 K-팝은 K-팝 끝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변질이 되는 생각이기 때문에 가능한다는데 이 중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게 바로 화장품입니다. 너무 아시죠? 화장품은 말이죠. 이게 진짜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젊었을 때는 화장품 그러면 다 일제 아니면 뭐 미제나 뭐 프랑스제 써보는 게 좋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2012년에 화장품이 10억 원을 더 팔았는데 이 10억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이거 수입보다 수출을 더 많이 하는 숫자인데 2012년에 거꾸로 수입을 하는 것보다 수출을 더 많이 했어요. 화장품. 근데 이게 급성장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가 화장품 수출이 몇이냐? 프랑스 게 제일 많고 미국, 독일 다음에 한국 이 밑에 이태리, 영국, 일본이 여기 밑에 있어요. 우리가 잘할 때만 해도 일본 화장품이 우리보다 더 위에 있던 게 또 바뀌었다.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죠. 그렇죠?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사실은 화장품 가게 오너들은 한류를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내놔야 되는데 한 푼도 안 내놔야 돼요. 내가 좀 나쁜 사람들. 그래서 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죠. 지금 관광 우리 경기대학교 관광이 세인데 관광은 무척 탱기에 좀 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볼거리가 많지도 않은 나라인데 관광객이 2012년에 1,000만 명 돌파되고 1,700만 돌파되고 이렇게 돌파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일본 사람들의 혐한시, 중국의 사드 뭐 이게 있지만 그래도 계속 늘어납니다. 이 늘어나는 거는 여기 오면 뭐 제가 좋아하는 K-팝을 볼 수 있다든지 뭐 연극을 볼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세종학당이라고 외국에서 한국말을 가르치는 우리나라에서 대사관사는 게 있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서 지금 57개국에 174개소가 늘어나는데 거기 가보면 웨이팅 리스트가 아직도 꽉 차 있어요. 근데 왜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배우냐면 심플해요. 드라마를 직접 한국말 듣고 싶어서 또는 K-팝을 따라 부르고 싶어서 이런 것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어 엄청나게 확산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K-드라마, K-팝, K-푸드, K-패션, K-뷰티 하다 보니까 요새 K-매니지먼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아니 K-매니지먼트는 뭐냐는데 실질적으로 하버드 대학의 하버드 MBA 스쿨, 비즈니스 스쿨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케이스 스타디라는 과목인데 여기서 제목 중에 하나가 CJEN, 그 CJ 산하의 이제 대통령 콘텐츠인데 Creating a Culture, K-Culture in the US예요. 그러니까 GM 반도체나 LCD 휴대폰 분야는 물론이고 영화, K-팝 등 문화 상품 분야에서도 세계 최대 경쟁력을 가졌는데 CJ가 이거를 잘 결합을 하면서 비즈니스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건 요구 대상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막상 이런 연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 이용을 하셔야죠. 해면 이거 상당히 박사 논문 여러 개, 석사 논문은 물론 박사 논문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삼성이나 LG 같은 데서 가전 제품이나 뭐 휴대폰 이런 거 컴퓨터를 생산해서 이게 이제 하드웨어를 생산해가지고 이게 국가 브랜드를 상승을 시켰죠. 이게 어떻게 되면 한류의 도사이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한류나 소프트웨어가 이제 뜨면서 이게 거꾸로 국가 브랜드를 상승을 시키니까 이게 거꾸로 이제는 하드웨어 수출하는 게 수출 증대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한국 경제가 이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같이 순환작용을 하면서 크게 발전해왔다. 결론적으로 얼마 전까지만 가면 코리아 상품이라고 하면 그건 해외에 있는 기업 하시는 분들 다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사장한테 가면 뭐 이란이고 어디 가면 다들 테헤란 하는 기업인들이 정말 요새 신납니다. 왜? 과거에는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 삼성 같은 데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안 썼잖아요. LG도. 코리아 상품 안 사니까. 또 한국 상품은 무조건 디스카운트 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말이 생길 정도니까 한국 상품. 근데 한류가 뜨면서 이제는
같은 값이면 한국을 사겠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나 기업하는 분들은 정말 이거에 관련돼서 무조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현장입니다. 맨는 말이 아니고. 그런데 항상 모델이 잘 나가다 보면 뭐가 끼게 마련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 애를 먹는 게 1번입니다. 1번이 왜 중요하냐면 콘텐츠 양으로는 1번이 별것도 아니지만 1번은 구매력이 좋으니까 비싸게 사야 되거든요. 1번은 팔라고 애를 썼는데 1번 레이저 5개 방송사에서 한국 드라마를 일체 중단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여기 이제 지상파가 5개인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이 한국 드라마 듣는 데는 후지 TV, 그 다음에 TBS예요. 후지 TV는 매일 틉니다. 매일 방송. 한국 드라마 하나씩. TBS도 그런데. 근데 이것들이 갑자기 이때 뭐 이상하게 되면서 일본 정부 시작한 바람을 정권에서 그걸 중단했어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중단하니까 보니까 한국 콘텐츠 수준이 막혔죠. 막 줄어드니까 타격을 많이 입었는데 몇 년 지나가지고 다시 재개를 요새 좀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 시장이 유치가 되니까 예를 들자면 뭐 일본 매출 기준이 뭐 한 60% 정도 됐는데 이게 뭐 40% 이하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됐고. 근데 이렇게 되니까 또 반대로 중국 시장이 확대가 돼서 중국 시장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 1박 2일, 그 다음에 슈퍼맨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뭐 SBS 러닝맨 이런 것들이 뭐 수출되면서 포맷까지 수출해서 수입을 잡고 그래서 이렇게 일본이 위축되니까 중국 시장이 확대됐는데 확대되다 보니까 또 이제 갑자기 사드라는 게 터져가지고 이제 또 타격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2016년에 11월에 중국 사드 보복으로 일체 뭐 애를 먹었는데 이 2017년 되면서 11월달에 중국 광군제에서 이제 이게 전준이죠. 전준이가 나와서 상품 광고도 하고 그다음에 MBC 드라마 킬미힐미가 중국 리메이크하고 다시 이제 중국도 콘텐츠에 대한 수요자들의 욕구가 있으니까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한류는 계속 확산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진짜 재미난 스토리를 내가 몇 가지 공개하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데는 제가 공개도 안 하게 돼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같은 식구들이 공개를 하는데 자 이게 이제 배용준이잖아요. 겨울연가의 배용준, 윤사마. 근데 이제 제가 사단 때 가니까 여기서 일로 바뀌었더라. 남자가.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예. 뭐 이 정도 아시는 분 대단한 건데 되게 나이 드신 분은 몰라요. 몰라요. 장근석인데 이건 윤사마라는 이 사람은 일본에서 근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장. 근데 그때 갔는데 이거 신지수 대사가 요새 근장 뭐 알도 못하면서 그랬더니 나하고 하나 퀴즈라고 마치더라고요. 근장에 한 달에 한 번씩 기획사가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자기 포함 6명 자석이래요. 자석 하나 테이블에 저녁 같이 먹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맞춰보세요. 그래. 그래서 100만원 웃어. 200만원 웃어. 300만원 그거 얼마나 얘기해? 300만 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 3천만 원 정도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항상 매진이에요. 근데 한 2시간 반 밥 먹는데 근데 여성들은 일본 여성들은 한번 먹고 싶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 하지 그냥 그래서 근데 이거를 잘못 나갔다가 또 우리 한국에서는 또 이상하게 될까 봐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걸 공개할까 말까 하는 망설였는데 사실이니까 우리 주일 한국 대사가 하는 얘기니까 제가 공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식사하는 건데 근데 이제 진짜 못 믿을 걸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B입니다. B가 군대를 2011년 10월 11일 입대했어요. 근데 이때 입대했을 때 KBS 9시 뉴스에 진짜 사장일 때 나간 뉴스예요. 무슨 뉴스가 나왔는지 보십시오. 비의 입대를 지켜보기 위해 일본과 중국 항공기지에서 500여 명의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소리 낸 것 같아. 비의 입대를 지켜보기 위해 일본과 중국 항공기지에서 500여 명의 팬들이 몰려들어 세계적인 스타임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월스타 비가 나타나자 팬들의 환호가 이어집니다.
아쉬운 마음에 자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눈가에는 손에 눈물도 흘러나옵니다. And Indonesia loves you. But we miss you. ただ気をつけて、2年間頑張ってほしいと思ってます。2年後に日本でコンサートしてもらえることを今から楽しみにしてます。 아니 남의 나라 남 청년이 군대 가는데 수백 명 와서 울고 이게 믿겨지는데 이게 우리 뉴스 나와서 나 보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날 야 저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저걸 어떻게 내냐? 야단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제대할 때는 제가 못 내겠습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저 다 떠났는데 최근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똑같은 일이에요. 세상은 시간을 지났는데 여기 슈퍼주니어에 있었던 최시원 군하고 그다음에 동방신기에 있던 최강창민 군이 전역을 했어요. 2017년 얼마 안 됐죠. 이때 무려 1000여 명이 이때 난리를 피는데 여기는 중동에서 온 팬들도 있고 말이에요. 똑같은 건데 제가 그때 하도 세게 얘기해서 이런 걸 이제 뉴스에 못 냅니다. 자존심 상한다 말이에요. 뭔지 알아서 안 내는데 이게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기막힌 거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게 누구죠? 주몽의 송일구. 이건 많이 아시네. SBS 시크릿가든의 기록이에요. 이거 왜냐면 송일국 씨가 그때 이제 주몽이라는 게 제가 이란하고 몇 번 이란 방송사장도 만나고 그러는데 이란의 방송사에 국영방송사라고밖에 없습니다. 채널이 한 11개 되는데 이란 방송사장이 주몽일 때 시청률이 82%예요. 11개 채널 중에서 그 드라마 나가는 거 다 보는 거 사람들이. 다른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송일국 갑자기 왕자가 됐대요. 왕자. 이란에서 왕자가 돼요. 왕자 돼서 하니까 드라마가 끝나자마자 지금 이란에서 가장 많이 팔아먹는 가전제품이 삼성하고 LG 가전제품인데 이란에서는 시집을 갈 때 혼수품에 삼성이나 LG께 안 들어가면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니까 그냥 거기 보면 테헤란에 삼성, LG 스티커가 있으면 난리 버스예요. 그런데 LG에서 머리가 빠르니까 즉각 방송 나자마자 송일국이를 이제 이란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왕자 나타났다가 난리가 난 거죠. 근데 해필 때 재수없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란의 국영방송 푸틴한테 맞춰주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도 안 보고 다 그만 보니까 푸틴이 떠나면서 도대체 누가 와서 저러냐 했더니 이제 이란의 사람이 아이고 한국에 퇴치 이간 간다고 푸틴이 가버리더래요.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공개할까 말까 제가 많이 망설였는데 이거 공개할게요. 이제 현빈이가 이제 했는데 현빈이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저기 해병대로 들어가서 저기 백령도에서 보충 쓰고 있었어요.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부름을 받고 인도네시아 갑니다. 갔는데 그 신문에 났어요. 인도네시아에 홍보 사절단으로 갔다. 이렇게 났는데 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우리가 대우에서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뭐 2조 얼마짜리인가를 수주를 받아가지고 건설을 하고 있는데 몇 년 계획으로.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야 중단하라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또 한국에서는 또 방위산업이 중요하니까 급하니까 빨리 가봐라 그래서 국방부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관지 국방부 장관이 이제 인도네시아 간 겁니다. 가가지고 고수를 만나가지고 여럿이니까 그랬더니 의외의 질문이 나오는 게 혹시 현빈이가 당신의 그 밑에 있냐? 아니 김관 장관이 그러니까 뭐 기사 본 것 같다면 있다. 그 사람을 뒤올 수 있느냐? 있다. 뒤로 와봐라고 그래요. 근데 급히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나 했더니 오자마자 저녁에 그 부인하고 그냥 밥 먹는 거예요. 그냥 밥을 먹는데 부인이 이 시크릿가든을 인도네시아도 한국 드라마 아주 열광하는 사람인데 이게 꽂혀가지고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군대 갔다니까 군대 갔다니까 한국 장관이 그러니까 보자고 해서 봤는데 그 다음 결정이 그 다음날 그 장관이 보더니 없어지는 걸 찾았다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한국 정부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 나가면 또 우리나라에서 또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빨리 직종을 바꿉니다. 현빈이를 백령도 소총부에서 국방부 홍보 요원으로 바꾸고 그 기사가 다 나와 있어요. 그 신문에. 그래가지고 나오고 일주일
산업 무슨 훈장 뭐 공로로 일주일 휴가를 줍니다. 그러니까 믿기지가 않는 일인데 그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사실은 이거 뭐 이성주까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됐다는 건데 이게 실제로 이 배가 2010년에 잠수함 진출이 됐어요. 이게 바로 그 잠수함. 그때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 이거 현미료 수수 이거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하다 말은 강남 스타일 싸이에 이걸 먹었어요. 강남 스타일 싸이가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33까지 이제 갔는데 이게 사실은 세계적으로는 사람들은 이게 제일 관심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게 묻혀가더라고요. 강남 스타일의 유튜브 조회수가 이게 구글의 유튜브 조회수가 32비트 정수가 맥시멈이 32비트 됐어요. 그럼 이게 21억밖에 안 되는데 얘가 21억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떡할 거냐. 우리 21억이 넘어갈 수가 없다고 봤는데 넘어갔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구글이 엄청난 비용을 들어서 32비트를 64비트로 이거 뭐 문과 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대요. 64비트로 해가지고 이게 21억이 922억으로 늘려버린 거예요. 싸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 IT 쪽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무추경 넘어가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최근에 아시는 방탄소년단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지만 방탄소년단은 영어 이름도 많더라고요. 방탄소년단, 방탄보이스, 그다음에 방탄이니까 뭐 블랙 프루프 보이스 여러 가지 있는데 이때 방탄 저도 뒤늦게 방탄소년단에 나왔으니까 공부를 해야죠. 많이 공부했더니 방탄이라는 게 뭐냐면 총을 막는 건데 총알이 뭐냐면 기성세대의 편견과 억압 젊은이들에 대해 공부해라 이런 것들을 총알로 보고 우리는 그걸 막는다. 프로스 젊은이들의 이런 기성세대의 편견과 이런 걸 막아주는 걸 했다. 이렇게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공감하는 애들이 오케이 동정한다. 그 팬클럽이 바로 암입니다. 군대예요. 군대. 그러니까 얘네들은 방탄소년단은 군대를 수만 명을 두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미국의 빌보드 같은데 앨범이 뜨면 그 아미 군단이 막 사기 때문에 계속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미 애들이 다 사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건데 얘네들이 기록 기록이라고 하는데 기록을 내가 몇 가지 넣었어요. 수십 건의 기록이 있는데 하나만 들으면 우선 빌보드 2001위를 두 번 달성했어요. 1년에 두 번 빌보드 1위에 오는 사람은 이 200이라는 거는 앨범입니다. 이게 100은 싱글 차트고 200이 돼요. 비틀즈, 엘비스 프레스 몇 명밖에 안 되는데 됐고 그다음에 미국 뉴욕 매치 공구장에서 4만석이 15분만에 매진이 돼가지고 월드 투어 중에 여기는 뉴욕 매치 공구장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폴 맥카트니, 비욘세, 레이디 가가 토크라스만 공연 한국 사람으로 출연했죠. 그다음에 영국 런던 이거 최근의 기사입니다.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9만석을 올 6월달에 할 예정인데 내놨더니 그냥 다 팔려가지고 매진이 되어버렸어요. 여기는 뭐 퀸, 요새 보헤미안 랩소디에 나오는 퀸, 마이클 잭슨, 마돈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스타디움을 완전히 매진시킨 사람이 12번째 그럽니다. 그 다음에 미국 3대 음악상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는 톱 소셜 아티스트상,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는 페이버리트 소셜 아티스트상, 그래미 어워드는 시상식. 그러니까 움직이면 이게 다 기록이에요. 그런데 지금 월드 투어를 다 끝냈는데 이번에 2차 투어를 하고 이번에 이제 한국 투어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제가 보면 여기 이제 뒤에 방시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방시영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얘네들이 이렇게 뜨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의 우리 K-팝 아이돌들은 기획사가 돈을 왕창 들여서 내들었습니다. SM이나 뭐. 근데 얘네들은 거기에 나오던 애들이에요. 기획사에서 발탁이 안 되는 애들 탈락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자. 뭉친 게 그게 이제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동정심도 얻으면서 이게 자발적인 그룹입니다. 강요의 아니라. 그래가지고 오늘에 이렇게 돼가지고 뭐 방시혁 씨는 뭐 서울대 뭐 졸업식에서도 뭐 가서 강사를 하고 뭐 이 정도가 됐죠. 근데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그거 아닌가? 박준영이 밑에서 그 사람이 박재 JYP 박재희 밑에서 이제 일하는 친구인데 갑자기 이제 스타들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뉴욕 매치구장에 있을 때 미리 앞에 좋은 자석을 찾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이렇게 쫙 뉴욕 한가운데 이렇게 텐트를 치고 표 좋은 데를 가기 위해서 친 장면입니다. 그 다음은 또 다음 카드. 이거 한번 그냥 아웃슛을 한번 보여주세요. 좀 말씀드릴게요. 서양 동작과 함께 한국어로 부르는 힘찬 노래 팬들이 열광합니다. 또래 청년들의 고민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가사를 힙합 소리에 녹여 관객들에게 희망의 에너지를 선사합니다. 방탄소년단 4만석 규모의 뉴욕 시티필드 스타디움에서 꿈의 공연을 펼쳤습니다. 마찬가지죠. 미 프로야구 뉴욕 매치팀의 홈구장인 이곳은 폴 맥카트니, 비욘세 등 최고의 팝스타에게만 공연이 허락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무대는 한국 가수로 미국에서의 첫 대형 스타디움 공연입니다. 한국에서 온 방탄소년단을 보기 위해 팬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I like their music, their dance, like everything they do is so inspirational. It's just nice to be able to connect with artists through their music, and I feel like BTS does that with everyone. 세련된 음악이 유창한 영어 실력. I want to get to know everyone of you, so will you speak yourself? 전 세계 젊은이들과 SNS로 소통하며 한류 바람을 일으키는 BTS의 공연은 현지 언론들도 근데 높은 관심을 우리 보였습니다. 지난달 초 뉴욕 특파원이 취재 잘 못하더라고요. 나갔으면 야단쳤을 텐데 그게 뭐냐면 우선 그 BTS의 Love Yourself를 한국말로 부릅니다. 한국어예요. 그렇다면 미국 애들 한국말 부르면 어떻게 알겠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 외국 사람들 뭐라면 우리는 몸통영화 보면 무슨 뜻인지 안 알 거예요. 그래서 통한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랄 거는 BTS가 노래 부를 때 중간중간에 추임새를 합니다. 얼씨구 뭐 이런 거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피가번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리포터가 못 잡아냈는데 그 추임새를 막 집어넣는데 한국의 전통 추임새죠. 그걸 집어넣는데 그걸 이제 외국 사람들이 보고 같이 얼씨구 막 이런 거예요.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아까 물론 뭐 영어도 하지만 한국어를 통해서 그 젊은이들을 세계에 감동시키는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결론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이제 한류문화대학원은 학술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십사 이런 부탁이 있고 그다음에 기성세대에게 성별관절 중에 기성세대의 인식 변화가 좀 필요해요. 오늘 제가 이거 했잖아요. 제가 이제 사장을 간두고 책을 하나 냈는데 책 선전하는 게 아니라 드라마 스캔들이라고 이제 사장하면서 드라마 얽힌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 재미난 얘기가 많은데 그 중에서 성균관 스캔들이라고 있습니다. 성균관 스캔들 뭐 보신 사람 있어요? 성균관 스캔들 그거 뭐 재밌었다네요, 그죠? 시청률은 한 14% 정도밖에 안 됐지만 원화 드라마입니다. 했는데 이게 우리 KBS가 원화 드라마가 좀 약해요. 항상. 우리는 주말 드라마가 세고 근데 또 원화 드라마 다음에 다 좋은 게 있습니다. 성균관 유생들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로맨스가 있었고 참 좋은 얘기라고 뭐 만화로 됐던 건데 좋은 거라서 오케이 하자. 그런데 오늘 갑자기 방송 나가기 한 열흘쯤 됐는데 저한테 사장 앞으로 공문이 나가는데 방송 가처분 시청에 들어온 거예요. 성균관 스킨. 뭐 뜯어봤더니 성균관 관장이 성균관 고유한 성균관에다 스캔들이라는 게 나중에 방송에 나왔나요? 그러시고 그래서 이제 드라마 보면서 이거 어떻게 했더니 말이 됩니까? 이건 그래서 뭐 무슨 낼 수밖에 방송 다른 거 메꿀 게 없다는 거예요. 낼 수밖에 없다. 그럼 법정 소송을 붙자. 알아라. 그래서 갔어요. 그 다음 날인가 성균관 사무총장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그때 그 관장이 72예요. 그때 72이고 사무총장이 나하고 비슷하더라고요. 60대 뭐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당신들 이해가 안 간다. 성균관이 공무원한 게 인간적이었다. 얼마나 젊은 애들이 성균관하고 모른다. 아무도. 젊은 애 때 성균관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한이냐 말이야. 그랬더니 사실은요. 전 직원들이 다 좋아합니다. 근데 한 장에 붙어서 그렇게 반대합니다.
간다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럼 벌써부터 법정에서 붙자 소송을. 그래서 하나 아이디어를 갖고 왔습니다. 뭐냐더니 성균관 스캔들 중에 갖다가 과자를 하나 넣을 수 없네. 무슨 소리야? 했더니 성균관과 스캔들. 그러면 이 사람도 관장도 말을 보고는 성균관은 별도고 스캔들이 별도다. 성균관 스캔들은 성균관의 스캔들이다. 그래, 그때 옆에 드라마 국장이 얼굴이 한번 찌그러지더라고요. 하고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오케이. 하는데 이미 선전물이 많이 나갔다. 나간 건 할 수 없지 않나. 선전물이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많이 나간 거 어떻게 나간 건 좋다. 앞으로 나가는 건 내가 넣어주마. 근데 글자 크기는 신경 쓰지 마라. 그래서 나가는 게 이거 아무도 모르죠. 이게 성균관과 스캔들. 이걸 통해서 그다음부터 이거 넣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재미난 거는 그래서 사실 세트를 성균관 명륜동에 있는 성균관 거기다가 지나가서 KBS. 근데 관장이 하도 반대를 하면 무슨 전주가 된다. 전주는 진 거예요. 관광객들은 하는마라 플러스 세트 연결시켜봐요. 근데 사실 외국 사람들 오면 전주까지 가기 어려우니까 서울에 있으면 많이 가볼 거라고 성균관.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문제는 기성세대들이 자기 어떤 올드 패션에 대한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걸 걷어내야 되는데 걷어내주려면 언론의 힘도 필요하지만 한류문화대학 같은 데서 계속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걸 끌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없는 것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